일어나라, 자리에서 일어나라. 나는 인도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고 싶었다. 그것도 시골에서. 오디시를 제대로 추기 위해서는 무용의 테크닉뿐 아니라 오리사의 전통적인 생활, 문화, 사고방식, 언어 등이 내 몸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했다. 춤 수업을 받은 후 내 방으로 돌아와 온종일 혼자 지내고 사람들과 현지어가 아닌 영어로 대화한다면 사는 곳이 서울이 되었든 파리가 되었든 뉴욕이 되었든 내게 보다 익숙한 문화의 연장선상에서 계속 살아가는 셈이었으므로 그만큼 오리사에 온 의미와 보람이 줄어드는 것 같았다. 오리사의 생활 문화를 보다 확실하게 익히기 위해서는 오늘날에도 인도의 옛 전통을 면면히 지키며 살고 있는 시골 사람들 사이에 파묻혀 살면서 오디시를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곧 그 해답을 스승님에게서 찾았다. 스승님은 부버네슈어러를 비롯해서 오리사의 여러 지역에 아카데미를 두고 계셨는데 그 중에 꼬나르꺼라는 시골에 꼬나르꺼 나띠아 먼덥이라는 예술인 공동체 아슈람도 운영하고 계셨다. 25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그곳을 방문해 본 후 나는 바로 여기야 라고 외치며 당분간 그곳에서 머물기로 결정했다. 그곳은 섭씨 48도까지 올라가는 무시무시한 찜통더위가 몇 달간 지속되는 곳이었지만 에어컨은 당연히 없고 더운 바람을 돌려대는 천장의 선풍기마저도 전기가 자주 끊겨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는 했다. 어떤 때는 연속적으로 닷새나 엿새 동안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다. 그럴 때면 온 세상이 멈추는 듯 했다. 나뭇잎은 미동이 없었고 촛불도 한치의 흔들림이 없었다. 바람 한결을 바라는 것이 마치 사막에서 비 한 방울을 애타게 기다리는 것과도 같았다. 정전이 되면 수돗물 공급도 끊겼다. 기나긴 열대야에서 할 수 있는 일이란 공동 목욕장에서 힘껏 펌프질하여 지하수를 끌어올려 하룻밤에도 7번씩, 8번씩 샤워를 해대는 것이었다. 그렇게 방과 목욕장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결국 밤은 땀으로 범벅이 되었고 어느덧 아침 해가 솟았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땀이 뚝뚝 떨어졌고 등과 엉덩이에는 물론 목, 가슴, 팔, 손등, 허벅지, 종아리, 발등, 얼굴 등 살갗이라면 어디든지 수천 개의 땀띠가 미친 듯이 올라왔다. 여기저기서 부글거리며 마구 들끓어오르는 용암 속 기포들처럼 말이다. 사람들은 너도 나도 손톱으로 땀띠를 긁어댔고 몸은 온통 상처투성이가 되었다. 머리 밑은 빗질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헐었다. 근처 약국에서 구한 땀띠 약도 한국에서 어머니가 보내주신 땀띠 약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사우나 안에서 땀띠 약을 바르는 것과 마찬가지였으니까. 이런 마당에
화장을 한다는 것은 아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행여 오늘은 괜찮을까 기대하고 샤워 후 토너나 크림을 한번 발라보면 곧 어느 것이 땀이고 화장품인지 구분할 수 없게 되었다. 한국에서는 인도인들이 워낙 더운 기후에서 살고 있으므로 비교적 더위에 강할 것이라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 48도에 가까워져 오면 다들 죽지 못해 산다. 피해갈 곳도 없고 도망갈 돈도 없으므로 별도리 없이 참고 사는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부자들은 이 시즌이 오기 전에 미리 외국으로 몇 달씩 피서를 떠난다. 이 땅에 남아서 더위를 견뎌내는 사람들을 위해 신이 마련해둔 특별한 위로의 선물이 하나 있다. 바로 속살이 샛노랗게 익은 부드럽고 달콤한 망고이다. 망고는 대략 4월부터 7월까지 가장 더운 시기에 잠시 등장했다가 사라진다. 나는 그 첫 해에 얼마나 많은 양과 얼마나 많은 종류의 망고를 맛보았던가. 달고 진한 망고는 한정없이 먹었지만 매일 먹는 단체 식사란 우수수 흩어지는 흰밥, 통감자를 썰어 넣은 노란 녹두죽 달, 가장자리가 새카맣게 타들어간 야채볶음 한 줌뿐으로 열악하기 그지없었다. 나는 곧 영양실조에 걸릴 것 같아 어머니가 보내주시는 건강보조식품을 꼭꼭 챙겨 먹었다. 그러나 인도 음식에 대한 불편함과 어색함은 전혀 없었다. 애당초 인도 음식을 좋아한 데다 나는 이미 인도인인데 뭘 적응해야 하지? 라는 마음으로 각오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작 어려웠던 것은 먹은 후 곧바로 잠을 자는 습관이었다. 아침 7시에 인도식 밀크티 짜이를 한 잔 마시고 오전 10시에 가벼운 아침을 먹는다. 오후 2시에 점심을 먹은 후 곧바로 2시간의 낮잠을 잔다. 낮잠에서 일어나서 오후 5시경에 다시 짜이를 마시고 밤 10시 또는 11시에 저녁을 먹은 후 또다시 곧바로 잠자리에 드는 식습관. 적응하기 힘들었지만 공동생활을 하는 중이었으므로 내가 맞춰나갈 수밖에 없었다. 음식이 채 소화도 되기 전에 바로 잠을 청하는 일도 곤욕이었지만 춤 연습과 더운 기후로 인해 평소보다 몇 배로 더 땀을 흘리고 허기지는 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식사 시간보다 2-3시간씩 늦어지는 인도의 식사 시간으로 인해 나는 자주 배가 고팠다. 그리하여 내가 가장 먼저 배운 오리아어는 다름 아니라 나 배고파요 였다. 춤의 더 나은 표현을 위해 현지어를 꼭 배우리라 처음부터 생각하고는 있었지만 나는 영어가 잘 통하지 않는 시골에서 그야말로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오리아어를 조금씩 독학해 나가야 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귀담아 듣고 궁금한 바가 있으면 수시로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았다. 무조건 부지런히 말해보고 매일 잠들기 전에 15분씩 복습했다. 이렇게 7-8개월이 흐르자 오리아어로 스스럼 없이 소통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말문이 트이고 나서야 비로소
문자를 익히기 시작했다. 그때껏 학교나 학원에서 배워온 과정과는 완전히 다른 이런 언어 학습 방법은 내게 아주 새롭고 훌륭한 체험이었다. 내가 처음 머물렀던 방은 흙으로 벽을 세우고 볏짚으로 지붕을 덮은 오리사 시골의 전형적인 옛 가옥의 형태였다. 여기에는 온갖 벌레들과 동물들이 자주 들락날락했다. 주된 단골은 크고 작은 개구리들과 도마뱀들이었다. 개미와 바퀴벌레를 피해서 단 과일과 과자가 든 봉지를 허공에 대롱대롱 달아놓았지만 바퀴벌레는 윤이 나는 까만 날개를 펴고 퍼드덕거리며 사납게 날아들었고 개미는 매달아 놓은 끈을 타고 집요하게 엉겨붙었다. 쥐들이 천장에서 뛰어다닐 때면 침대 위로 모래가 우수수 떨어졌다. 창문 없이 문짝 하나만 붙어있는 이 흙집은 낮이나 밤이나 깜깜했고 백열등 하나만이 외로이 달려 있었다. 매일 밤 9시가 되면 옆방에서 머무시는 한 노장 스승님이 낮고 평화로운 목소리로 반복하는 오옴 명상 소리가 어김없이 들려왔고 매일 아침 6시에는 방 뒤쪽의 커다란 클래스룸에서 곧띠부어 꼬마 남자 무용수들이 부르는 귀엽고 씩씩한 노랫소리가 나를 깨웠다. 그 아름답고 오래된 멜로디에 이끌려 나도 아이들 옆에 앉아서 오리아어 노래를 배우고는 했다. 한편 나는 스리랑카에서 지내는 동안 10kg이나 불어났던 물렁한 몸을 무용수다운 단단한 몸으로 만들기 위해 그리고 무용 중에서도 오디시가 요구하는 체형과 움직임을 만들어내기 위해 쉴 새 없이 땀을 쏟아냈고 고열이 동반되는 몸살과 통증을 이겨내야만 했다. 인도 고전 무용에서는 스텝을 밟을 때 맨발로 땅을 쳐서 그리고 발목에 찬 작은 방울꾸러미들로 소리를 낸다. 다시 말하자면 토슈즈나 양말을 신는 대신 발목에 많은 방울들을 차고 맨발로 무대를 누비는데 이때 발바닥으로 바닥을 쳐서 손뼉을 칠 때 나는 소리를 내야 하는 것이다. 이 소리를 내기 위해 땅을 아무리 세게 치고 두들겨 보아도 다른 무용수들처럼 시원한 소리는 도무지 나지 않았다. 불쌍한 내 발바닥은 언제나 화로처럼 벌겋게 달아올라 화끈거리고 쿡쿡 쑤셨다. 어떤 날은 통증이 너무 심해 걸을 수도 없었다. 침대 위에 발 뒤꿈치를 대지 못하고 허공에 띄운 채 잠드는 날들이 허다했다. 발바닥으로 소리를 내는 테크닉을 제대로 익히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렸다. 그러나 몸의 유연성 부분에서는 다행히도 어려서부터 늘 습관처럼 스트레칭을 해온 덕에 지금까지도 그 어떤 인도 무용수들보다 유연할 정도로 문제가 된 적이 없었다. 이론 수업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매우 체계적이고 정교하며 복잡한 이론과 역사, 그리고 통째로 외워야 하는 길고 어려운 산스크리트어 용어들이 무더기로 쏟아졌다. 그러나 뭐니 해도 가장 힘든 것은
역시 숨도 제대로 쉬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온도와 습도였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가만히 있어도 죽을 것 같은 상태에서 어떻게 춤을 출 수 있을까 싶은데 오히려 춤을 춰서 땀을 흠뻑 흘리고 나면 숨통이 트여 잠시나마 기분까지 상쾌해지는 것이었다. 밤, 꿈속에서도 춤 연습은 이어졌고 누운 채로 기본 동작을 되풀이하다 스스로 움찔움찔 놀라 자주 잠에서 깨어났다. 기도 의례인 저녁 부자와 힌두교 찬송가 예식인 버전 시간 이후 이어지는 저녁 수업 때면 우글거리며 달려드는 야생 모기떼에 물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한시도 몸을 정지된 상태로 두어서는 안 되었다. 느닷없이 정전이 찾아오면 땅바닥 여기저기에 촛불을 켜놓고서 벽에 커다랗게 드리워지는 내 그림자를 바라보며 한층 더 낭만적인 분위기 속에서 수업을 계속해 나갔다. 선생님은 나무 막대 2개를 딱딱 부딪혀 박자와 장단을 맞추기도 하고 갈대 돗자리를 깔고 앉아 머르덜러라는 영화에서 보았던 바로 그 타악기를 연주하기도 하면서 춤을 지도했다. 머르덜러 소리를 들을 때면 그 속의 어떤 목소리가 내게 자리에서 일어나라, 자리에서 일어나라 라고 외치는 것 같아 나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 몸을 움직였다. 그 소리는 언제나 내가 나에게 도취하게끔 만들었다. 연습이 끝나면 자전거를 타고 시골의 긴 가로수길을 지나 시장으로 달려가 달고 시원한 사이다를 마셨다. 때로는 친구와 컴컴한 내 방으로 들어와 킥킥대며 세상에서 가장 진하고 뜨거운 네스카페 한 잔을 타서 마셨다. 어찌나 달콤했던지. 그동안 지속되었던 더위는 6월 말부터 장마 기간에 들어서면서 억수같이 퍼붓는 장대비로 인해 조금씩 수그러들기 시작했다. 워낙 습했던 곳이 더욱더 빈틈없이 축축한 공기로 가득 들어찼다. 비를 너무나도 좋아하는 나는 키 큰 초록빛 바나나 잎사귀 위로 쫙쫙 쏟아지는 비를 바라보며 참으로 행복했다. 내가 비 때문에 여기에 와 있구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으니까. 그러나 계속되는 폭우로 인해 길거리 나무들이 모조리 쓰러졌고 모든 전화선이 끊기기에 이르렀다. 그 바람에 인도 내에서도 꼬나르꺼에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애당초 휴대폰은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었다. 이런 형국이다 보니 국제전화는 당연히 사용할 수 없었고 어머니와도 연락이 두절된 채 한 달이 훌쩍 지나가 버렸다. 하지만 어머니는 전혀 초조해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믿고 맡기셨다고 한다. 꼬나르꺼에서 부버네슈어러로 거처를 옮기고 나서도 나는 휴대폰과 컴퓨터 없이 문화적으로 단절되고 공간적으로 단절되고 사람들과도 단절된 채 오로지 오디시와 오리사에만 집중하도록 노력했다. 초기에 몇 년 동안 나와 가족은
한국에서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하는 일과 사는 곳을 비밀에 붙였다. 나 자신이 이 생활에 어느 정도 안정을 찾고 확신이 설 때까지 괜한 소음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였다. 아버지가 해놓으신 신문 스크랩에서 백건우 선생님의 인터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었다. 단절이 없으면 발전도 없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다. 익숙한 모든 것으로부터 단절되는 경험은 분명 또 다른 나, 좀 더 깊숙한 곳의 나를 발견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 단절로 인해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다가오기도 하겠지만 그만큼 신기하고 재미있으며 흥미로울 수도 있다. 혹여 아픔을 겪는다 해도 피해가고 싶지는 않다. 고통 없이 얻어지는 것은 없을 테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참고 견뎌야 하는 것들이 있기 마련이다. 단, 어떤 아픔이든 그것을 마냥 아픔으로만 받아들이지 말 것. 아파하고 있음을 인식할 것. 그 속에 함몰되지 말 것. 나는 이렇게 오리사 문화의 태반 속에서 오디시 무용수로서 모양새를 차츰차츰 갖추어 나가기 시작했다.